안녕하세요. 버블한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전달 기준금리 내리면서 미국과는 별개의 수순으로 금리 궤적을 몰아가는 첫 시동을 걸었었는데 경기 지표가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한 모습이 무색해 보이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이번에 포르투갈에서 유럽중앙은행 연례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 셀럽 인사 모든 중앙은행들이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제롬 파월이 패널 토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지금 똥줄이 탔거든. 어떻게 해서든 파월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화해 무드를 조성해주는 발언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쳐다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파월은 굳게 잠근 금리 인하에 대한 좌물쇠를 열려고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미국 내 물가 지표를 나타내는 지수들, CPI, PPI, PCE,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들이 쏟아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는 멘트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 목표치인 2%로 가는 길이 지속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애둘러 표현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 일찍 움직일 경우 다시 유턴해야 하는 자칫 지금까지 모든 결과물을 쫄딱 망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로 금리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한 방에 날려버렸죠. 특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의 입장을 묻자 파월은 단칼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일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플레가 완화되는 지표가 나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기준금리 내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번 유럽중앙은행 연례회의에서 파월의 입장은 딱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올해는 기준금리 절대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11월 대선지금에서의 판도를 보더라도 금리를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하다. 오히려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위험한 경기지표가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 자극 충격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네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확실해진 거고, 특히 상징적인 게 성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유럽의 한 복판에서 이런 말들을 천명한 것도 니들은 서둘러 금리 내렸지? 그래서 당장에 물가 잡히든 안 잡혔잖아. 오히려 물가 지수가 어정쩡하게 불안하게 올라가더니만 우리는 인플레가 완화된 지표가 나와도 절대로 기준금리나 레버 땡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애둘러 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뒷덜미를 잡은 미국 S&P 500은 탄력받아가지고 금리 완화 무드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군불 지피면서 미국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이 일제히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면서 파월의 단어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부분만을 흡수해서 내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는 이제 금리 부분에서 완전히 독립된 주체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금리 변동성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금융 환경을 황금 드래곤의 꼬리처럼 휘감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미국 증시만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에서 유일한 독주 체제를 가지면서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파월은 계속해서 증시에 힘을 실어주는 멘트하면서 금리 레버는 손에 꽉 쥐고 절대로 내주지 않으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나락가는 와중에 유독 미국 증시만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달러의 발익강 현상인데 그냥 모든 자산 가치를 달러 대비 싹 밀어버리는 기존의 자산 상황의 대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 높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은 자국 내 경제 호황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팩트죠. 미국은 지금까지 부채가 12경 6천조. 이런 화폐 단위를 부르는 것도 정말 안드로메다 가 있는 느낌마저 들 정도죠. 거의 세계 모든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는 10년간 거의 4경이 늘어나는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만 126조 원에 이른다고 하죠. 거의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부채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해도 이렇게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간다면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는 금융위기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CNN이 말하고 있을 정도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미국뿐만 아니죠. 아마도 미국 상업부동산 위기와 연관된 은행들의 파산이 시작이 되면 지금의 호황도 전혀 버팀목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대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지금 뭐 기업이 2,700조, 개인이 2,200조, 정부 2,100조 수준으로 똘똘 말이면 거의 6,000조 넘어가는 부채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선 단기적인 부채 폭증이 제일 큰 문제인데 바로 주담대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거의 모든 부채의 코를 꿰고 있어서 이거 뭐 안 딸려갈 수가 없거든. 대부분 모든 부채의 중심에서 우뚝 서 있는 형국이라서 지금 한 달 새 6월달 가계부채가 6조 원이 증가하는 단기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신생아 대출이 터트린 거래량 증가, 서울 집값을 건드린 국면은 대출 폭증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젊은 층들로 하여금 영끌이라는 자칫 화상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뜨거운 자금들을 끌어모으는데 본물 역할을 한 거고, 이게 고스란히 6월달 6조 원 부채 폭발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거죠. 결국 지금 거래량과 집값 상승의 움직임, 이렇게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에 의해서 뿌려진 자금들이 만들어 놓은 판인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터놓은 시장이 마냥 선순환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건 바로 계속해서 누적되는 부채 문제가 결국에 발목을 잡을 거란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년 만에 최대 5천 건을 찍었다는 건 이렇게 대출 정책 자금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자금 회전이라는 배수로를 인공적으로 파서 흐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5천 건이라는 거래량 의미 다소 퇴색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금이 조기 소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때부터는 셧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밑바닥부터 거래가 살살 붙기 시작한 게 수요의 매집 의지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일종의 유인책, 저금리의 자금이라는 걸 풀었으니 젊은 층들이 몰렸던 것 뿐인데, 그러니 한 달 새 부채가 6조가 증가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건 결국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문인데 최대한 초기 비용 적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수방사 부지가 나오게 되죠. 영구적인 한강부가 가능한 곳이라서 지난번 사전청약 때 경쟁률 엄청 높았었는데 분양가가 공공분양치고는 좀 셌습니다. 5구제곱 8억 7천 선. 근데 이것도 1, 2년 전 가격이라 지금 마포자의 힐스테이트가 수방사 부지보단 입지가 딸리는데도 5구제곱이 13억대입니다. 그러니 8억 7천, 세긴 센데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은 있어 보이네요. 이번에 본청약 39가구 풀렸습니다. 거의 뭐 줍줍하고 비슷한 느낌마저 들죠. 똑같은 5구제곱으로 나오게 되고 주변 시세를 보시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레미안 트윈파크 5구제곱이 14억, 5억에서 6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해서 경쟁력은 나름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빠르면 다음 달 말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뜰 예정입니다. 이렇게 분상제, 초기 분양가가 저렴한 쪽으로 가야지 부채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민간 분양 마구 던지는 가격 받아주다 보니까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에서도 뭐 비상이 걸려서 금감원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서 DSR 산정을 주문하고 나섰는데 DSR 산정이 제외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등에 대해서도 DSR 산정이라는 계산식을 적용을 해서 산출식을 공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이거 뭐 비상이 제대로 걸린 거죠. 차주의 대출 한도에 대해서 미리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데 당장에는 뭐 대출 한도에 영향은 없겠지만 곧바로 대출이 셧다운이 된다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대출 풀로 가동이 되고 있고 신생아 대출 27조 조기 소진 예상보다 일찍 될 겁니다. 지금 뭐 거래량 늘어가는 것과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는 걸 보면 이 자금을 태우기 위한 매집 수요가 젊은 층들로부터 확산이 되는 추세라서 엄청난 가속이 붙었을 건데 공식적인 소진 상황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죠. 대신 한 달에 6조가량의 가계부채가 늘은 것만 봐도 딱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가늠이 될 정도로 급속도로 기금은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게 초반에 말씀드린 제롬 파월이 인플레 둔화 속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쏟아냈지만 대신 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렇게 한국의 부채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금융 상황이 더욱 입지를 좁혀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서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분위기 고스란히 시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하반기에는 미 대선의 결과가 주는 충격으로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리는 FOMC를 목격하는 모습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 금융 상황은 증시의 부활로 인해서 선택지가 되게 넓어졌어요. 결국 부양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만 잘 하면 되는 거고, 대선 이후로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 찍어내기가 가속화된다면 오히려 이걸 막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횡보가 역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살려놓은 한국 집값은 그냥 그대로 카운터 펀치 맞고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도 충분히 있죠. 서둘러 6조 원의 가계부채 틀어막으려고 DSR 2달로 미뤘지만 다시 시중은행에서 계산식에 넣어보는 시뮬레이션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당국의 시중은행에 대한 이런 요구는 결국 대출 아주 빡빡하게 이후에 나온다는 것으로 단기적인 태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개인 부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으려 대출 쪼일 것은 확실하고 하반기 대출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자영업자 쪽으로 턴을 해서 25조 다시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출금 상환 최대 5년으로 내놓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조가 더 늘어난 규모고 소상공인 30만 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일각에서는 그냥 뭐 폐업 수순으로 가야 할 소상공인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또 다른 부채 양산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죠. 지금 내수가 거의 살아나지 않아서 이런 자금이 긴급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 내수 회복은 집값이 낮아져야 엔진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높아진 집값으로 대출 파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지갑 얇아지고 소비가 전부 빚 갚는데 온 세상 치우쳐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소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25조 소상공인 대출도 27조 신생아 대출과 맞먹는 일시적인 지원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부채 때문에 금융당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다시 새로운 부채 규모가 양산이 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상이 지속이 돼서 이러다 진짜 뭐 부채 속에 파묻힐 수 있는 일이 가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대출 받으실 때 풀로 땡기는 거 조심하시고요. 본인 소득 기준 잘 생각하셔서 신중,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금융 상황이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죠. 확실한 건 금리는 요지부동. 금리 환경이 한국 집값을 직격할 가능성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분상제 아파트 틈새 보시면서 최대한 초기 비용 면에서 부채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